1930년대, 식민지 조선, 모든 것이 말 그대로 뿌리채 흔들리고 무너지던 그런 혼란의 시대였죠. 자,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절망의 땅을 배경으로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강력한 소설 중 하나로 꼽히는 작품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야, 이 문장 하나만 봐도 당시 농민들이 겪었던 춘군기, 그러니까 보릿고개의 참상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와닿지 않으세요?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짐승사료나 거름으로 쓰던 것까지 입에 대야 했던 시절. 바로 이 극한의 절망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바로 이곳이 이기영 작가의 소설 고향의 무대인 원터 마을입니다. 수백 년 이어져 온 전통 공동체가 식민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파도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나가는 거죠. 이 소설은요, 이렇게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 어떻게 절망에 맞서 싸우고 또 그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벼랑 끝에 몰린 마을, 원터가 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을에 철도가 놓이고 공장이 들어섭니다. 언뜻 보면 발전하는 것 같죠? 하지만 이게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를 뿌리부터 흔들어 버립니다. 농민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잃고 하루아침에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소작농으로 전락해요. 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쌀값은 그대로인데 다른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니까 결국 남는 건 빚더미뿐인 정말 암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절망의 구렁텅이 같은 고향에 아주 큰 이상을 품은 한 남자가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김희준이죠. 소작농의 아들인데 도쿄 유학까지 다녀온 정말 대단한 엘리트 지식인이죠. 그는 이 고향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뜨거운 열정을 안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요, 그의 그 뜨거운 이상이 현실과 정말 얼마나 동떨어져 있었냐 하는 거예요. 막상 돌아와 보니 현실은 어땠을까요? 정말 얼음장 같았죠. 그의 그 유쾌한 기분과 팔딱이던 기상은 무기력에 빠진 농민들, 그리고 아무 방향성 없이 그저 술 마시고 노는 데만 정신 팔린 청년의 앞에서 그냥 힘없이 꺾여버립니다. 그는 이 청년회를 보고 비빔밥 같다고 해요. 그냥 이것저것 뒤섞여서 아무 방향도 없는 오합지졸이라는 거죠. 깊은 실망감에 빠질 수밖에요. 결국 그는 스스로한테 처절하게 묻게 됩니다. 내가 한 일이 대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자신의 뜨거운 이상과 차가운 현실 사이의 그 깊은 간극 속에서 고뇌하는 한 지식인의 내적 갈등을 정말 날 것 그대로 보여주죠. 그는 과연 이 혼란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을 수 있을까요? 희준과 마을 사람들이 싸워야 할 상대가 그냥 막연한 시스템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 시스템을 등에 업고 아주 구체적으로 농민들을 쥐어짜는 얼굴들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 두 사람, 안승학과 권상철입니다. 안승학은 지주 대리인, 그러니까 마름이라는 완장을 차고 온갖 교활한 방법으로 농민들을 등쳐먹고요. 권상철은 악랄한 고리대금업으로 아예 농민들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뭐랄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착취 시스템의 구체적인 얼굴마담들인 셈이죠. 자, 이제 이야기는 두 개의 아주 결정적인 사건을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하나는 공동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재앙이고, 또 하나는 그 속에서 피어나는 정말 예상치 못한 연대입니다. 거대한 홍수가 마을을 덮칩니다. 이 문장 그대로,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뽕밭이 푸른 바다로 변하듯 모든 논밭이 물에 잠겨버린 거죠. 가뜩이나 굶주리고 있던 마을 사람들한테 이 홍수는 거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최악의 절망의 순간에 정말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변화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해요. 누구냐면요, 바로 그 착취의 상징, 마름 안승학의 딸 안갑숙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강요하는 부잣집과의 정략 결혼을 거부하고 집을 뛰쳐나와요. 그리고 공장 노동자 오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스스로 노동자 계급의 현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농민들의 투쟁이 모든 걸 잃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그 순간에 안갑숙은 자신이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전 재산을 몰래 희준에게 건넵니다. 착취자의 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핍박받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이 장면, 이건 단순히 돈을 건네는 장면이 아니에요.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휘준이 이 돈을 받고 이렇게 외치죠. 네, 이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갑숙의 이 희생이야말로 뿔뿔이 흩어졌던 농민들 마음을 다시 하나로 꽉 묶어주고 그래, 다시 싸우자! 하고 용기를 주는 결정적인 불씨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드디어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대결은요, 단순한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경계가 무너지는 정말 숨막히는 순간이 펼쳐집니다. 갑숙의 희생 덕분에 간신히 위기를 넘긴 희준, 이제 그는 마름 안승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근데 이 카드는요, 순수한 이상 같은 게 아니었어요. 현실의 쓴맛을 본 그가 던지는 아주 위험하고도 처절한 승부수였습니다. 희준의 비수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안승학의 딸 갑수기가 집을 나가서 당시에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직업으로 여겨졌던 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다른 남자와 연애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고육계입니다. 내 편의 상처나 희생을 무기 삼아서 적을 무너뜨리는 정말 처절한 계책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결국 희준은 자기를 도와준 갑숙의 명예를 담보로 그걸 무기 삼아서 승리를 쟁취한 겁니다. 이건 뭐 통쾌한 영웅의 승리가 아니죠. 아주 씁쓸하고 복잡한, 도덕적으로 회색지대에 있는 그런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승리로 짠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고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라고 말하는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결말 중 하나로 마무리됩니다. 마침내 안승학의 항복을 받아냈는데도 분위기는 축제 분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냉철한 현실인식으로 가득 차 있죠. 마치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딱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죠. 그리고 희준이 마지막 연설을 통해서 이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짚어줍니다. 이번 승리는 우리의 튼튼한 실력으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요. 이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는 길고 험난한 여정의 서막일 뿐이라는 걸 선언하는 거죠.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고향이 한국 리얼리즘 문학의 거대한 기념비이자 최고봉으로 꼽히는 겁니다. 그냥 착한 농민, 나쁜 지주 이런 단순한 흑백 구도가 아니에요. 각자 자기 계급의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행동하는 살아있는 전형적 인물들을 창조해낸 거죠. 특히 주인공 희준이 처음부터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고뇌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이게 바로 이 소설이 가진 진정한 리얼리즘의 힘입니다. 결국 이 소설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낡은 세계가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세상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고영은 그 과정이 결코 순수하거나 이상적일 수 없다고, 아주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투쟁의 연속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유효한 질문 아닐까요?